동성애는 환경 탓이다, 개인의 선택이다, 혹은 질병이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과학은 이미 이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동성애가 환경의 영향인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미국 의학계에서는 도덕적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소름 돋는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나 기형으로 성기를 잃은 남자 아기들의 성기를 아예 외곽적으로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아이들에게 원피스를 입히고 인형을 쥐어주며 완벽한 여자아이로 키웠습니다. 환경이 성 정체성을 결정한다면 이 아이들은 당연히 커서 남자를 좋아해야 하는 게 맞겠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완벽하게 여자에게 끌렸고 스스로를 남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치마를 입히고 여성으로 길러내는 환경을 주입해도 타고난 뇌의 본성은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대규모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남성의 성적 지향은 최대 60%, 여성은 25%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어 태어납니다. 하지만 유전자만큼이나 당신의 성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사건은 바로 엄마 뱃속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손을 펴가지고 당신의 약지, 네 번째 손가락과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의 길이를 비교해보세요. 사실 모든 태아의 뇌는 처음엔 여성의 상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의 태아의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샤워기 물처럼 쏟아져 나오면 그제야 뇌가 남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때 테스토스테론에 흠뻑 노출될수록 약지 손가락,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길어집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연구에서 레즈비언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보다 약지 길이가 훨씬 길었고 게이 남성들은 여성들의 손가락 비율과 더 가까웠습니다. 뇌가 호르몬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가 성적 끌림을 결정하는 물리적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이 많은 막내 아들일수록 동성애자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형이 한 명 태어날 때마다 무려 35%가 증가합니다. 이건 왜일까요? 엄마의 몸, 면역계는 아들의 Y염색체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일종의 외부 침입자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이 임신할수록 엄마의 방어 시스템, 이 항체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결국 늦게 태어난 아들일수록 엄마의 강력한 면역 공격을 받아 뇌가 충분히 남성화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끌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생물학적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인 겁니다. 여기서 뇌과학과 진화론을 뒤흔드는 가장 소름돋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럼 생물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번식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동성애 유전자는 진화 과정에서 수만 년 전에 멸종했어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후대에 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찬니 교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남자 동성애자 98명의 모계 가계도를 이성애자들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한도를 뒤집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동성애자의 엄마, 이모 등 모계 쪽 여성들이 이성애자 집안의 여성들보다 압도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았던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같은 유전자, 다른 효과입니다. 특정 유전자가 남자들에게 들어가면 동성애 성향을 발현시켜서 직접 자식을 낳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가 여자들에게 들어가면 엄청난 번식력을 부여하는 슈퍼 유전자로 돌변합니다. 남성에게 잃은 번식의 손해를 여성 친척들이 압도적인 출산율로 메워주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 겁니다. 이 사모아의 제도, 파피니 집단을 볼까요? 이들은 스스로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조카들에게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양육을 돕습니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이를 게이 삼촌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내 유전자의 25%를 공유하는 조카를 정성껏 키워내는 것 역시 내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는 또 다른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동성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화심리학자 가나자와 사토시 박사의 설명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시 수렵 채집 사회에서 여성들은 사춘기가 되면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부족으로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생판 남들만 득실거리는 심지어 다른 아내들이 남편을 공유하며 텃세를 부리는 이 지옥 같은 환경에 덩그러니 놓인 겁니다. 여기서 여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도의 심리적, 신체적 연대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생에 걸쳐 성적 지향이 유연하게 바뀌는 이른바 성적 유동성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낯선 집단에서 이성에게만 집착하는 여성보다 다른 아내, 동성들과 깊은 유대와 협력을 맺고 심지어 성적 관계까지 나눌 수 있었던 여성들이 갈등을 줄이고 아이를 훨씬 더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윈윈 전략이었던 겁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수염도 나지 않는 어린 소년들이 나이든 권력자 남성과 동성애적 관계를 맺는 것은
일종의 필수 스펙이었습니다. 학자 프랭크 무스카렐라는 남성 간의 동성애가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지위 상승과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여 결국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한 치밀한 생존 전략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증거들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하나 말해줍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일탈도 고쳐야 되는 질병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갈등을 줄이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 진화시켜온 인간 다양성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입니다. 설령 먼 훗날 이 모든 가설이 뒤집혀 동성애가 번식의 단 1%도 도움도 주지 않는 현상으로 밝혀진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오직 새끼를 많이 낳는 것만이 인간의 유일한 가치인 시대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누군가의 존재 방식을 무지해서 비롯된 편견으로 비난하기 전에 우리 뇌와 유전자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한 번쯤 경이롭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두들사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